2025년 5월 30일입니다. 6월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깐깐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6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모르고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전세가 유행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70년대에 한국은 은행보다 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 수요는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은행의 예금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공금리라는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공금리는 정부가 대출과 예금 금리를 정해주는 것인데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많이 낮게 적용되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으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은행에 줄을 섰고 예금 금리가 낮으니 은행의 예금을 잘 안 하게 되었던 거죠. 대출이 특혜가 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1970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해보니 대기업이 은행에 빌리는 공금리는 평균 16% 수준이었습니다. 특혜 금리인 공금리가 16% 정도니 개인이 빌리는 돈이나 명동 등에서 기업이 빌리는 사채 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2부나 3부가 많았지만 사채 금리는 5부가 많았습니다. 5부라는 말은 월 5%라는 말입니다. 월 5%를 1년 이자로 계산하면 연 60%의 이자를 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197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자 수요자 초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릅니다.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 금리가 크게 높았던 시대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것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든지 아니면 개인 간 사채 등으로 빌려주는 게 월세보다 훨씬 돈이 되는 임대 방식이 되었던 거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전세를 활용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계속하면서 전세금을 키워나가 자금을 모은 뒤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다주택자가 되는 방식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 시기였습니다. 전세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온 제도인 것입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금이 유례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1989년 서울의 전세값은 29.6%가 올랐고 1990년에는 23.7%가 오르게 됩니다.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214만 세대 입주가 완료되자 집값과 전세값이 안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주춤한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세를 받아 은행에 넣어도 예금 이자가 낮아서 돈이 안 되기 시작하자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반전세, 월세 등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2006년 전세자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합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개인 간 거래라 근저당 설정과 같은 효력이 없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해주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이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기 시작하자 은행은 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점점 인기를 잃어가면서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로 옮겨가던 시기에 전세 대출이 나오면서 전세 비중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이익이 되었던 것이죠. 돈이 부족해서 빌라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신혼부부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31번 임대차 3법이 여기에 불을 지릅니다. 전세 만기 연장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해서 전세 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으로 늘리자 다시 한번 전세 시세 폭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금리가 오래 계속되고 전세 자금 대출이 폭넓게 보급되자 한국에서 사라져갈 것으로 보이던 전세 제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세권,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전월세 계약, 금전소비 대차 계약 등을 채권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물권이라고 하고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채권이 됩니다. 같은 물건끼리는 누가 먼저 물건을 확보했는지가 시간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건을 확보한 곳에서 본인이 받은 돈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늦게 확보한 곳이 받아가게 됩니다. 채권자는 시간 싸움에 뛰어들지 못하고 무조건 물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고 개인 간의 전월세 계약은 채권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채권이다 보니 근저당권과 같은 물건에 치이면서 서민들 피해가 많아 특별법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채권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물건과 싸워 시간 싸움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건과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주민등록 전입일, 그리고 실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세트입니다. 이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고 이것을 유지하면 임차인은 3종 세트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물건과 유사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3종 세트를 갖춘 다음날 0시 이후 들어오는 물건들과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종 세트에는 구조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그리고 실거주, 그리고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어야 물건과 유사한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하루 만에 원래대로 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이 3종 세트는 깨지게 됩니다. 3종 세트의 권리는 사라지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다시 전입을 해도 3종 세트는 전입을 한 다음날 0시로 다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3종 세트를 모두 갖추는 날의 다음날 0시 이전에 들어온 권리가 있으며 순위가 밀려난다는 것이죠. 3종 세트가 전세권 같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억지로 물권화시켜 놓은 것이라 이런 구멍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문제입니다. 3종 세트가 나름 강력하긴 하지만 사기범이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막기가 힘듭니다. 만약 집주인이 사기범이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입과 이사까지 마친 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면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잔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날 오후에 대부업체에 가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3종 세트를 오전에 완료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날 오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은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되고 3종 세트는 이길 0시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잔금을 지불하는 당일에 등기부 등본을 떼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날 오후에 집주인이 등기를 접수해버리면 근저당보다 3종 세트의 순번이 뒤쳐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돈이 좀 들어도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전세시세를 과다하게 올려받는 사기를 당해도 보험을 들면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나가는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세금 대출도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에 이런 허점이 있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도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보증이나 보험이 있어서입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는 90%, 허그와 서울보증보험은 100%를 보장해주니 은행이 전세대출을 마음 편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보증제도가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현재 90에서 100%에서 3개 보증기관 모두 90%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보증비율이 90%로 내려간다는 것은 은행이 10%의 손실을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담이 커진 은행이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깐깐해진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사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손실이 너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그를 예로 들면 2018년에 허그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금을 못 받은 금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게 973억 원이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2019년 4,648억 원, 2020년 6,422억 원, 2021년 6,03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보험금은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얼마죠? 네, 아무튼 보험금 지급 금액이 대위 변제액이 1조 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숫자가 너무 커서 2023년에는 다시 4조 9천억 원 정도로 점프했고 2024년에는 6조 940억 원으로 6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군요. 허그는 보험금을 일단 금융사에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회수율은 2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보험금 4조 9,220억 원을 내주고 6,231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6조 94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1조 5,186억 원을 회수한 정도입니다. 그냥 5조 정도가 날아간 것이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허그가 지급한 보험금의 80% 이상을 떼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은 많고 회수 금액은 적다 보니 허그는 2023년에 3조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4년에도
2조 1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2년 만에 6조 원 이상을 깨먹은 것이죠. 정부는 최근 허그에 6조 원을 수혈했고 올해도 5천억 원의 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그 외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을 운영하는 SGI 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기관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보상 비율을 낮추고 조건까지 깐깐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세계 보증사의 모든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나누고 DSR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10%의 손실을 떠나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보증사에서 청구하면 전액 회수를 했기 때문에 보증서만 끊어오면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 돈이 깨지는 것입니다. 보증서가 발급되어도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기게 될 것이고 DSR을 보는 과정도 깐깐해질 것입니다. SGI는 이미 DSR 40%를 적용해 왔는데 6월부터는 허그와 주택금융공사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변경은 2025년 6월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임차인은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해서 보증기관들이 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보증 기준을 6월부터 강화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10% 책임을 지고 DSR을 보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깐깐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